환자 대조균 연구입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환자와 건강한 사람, 대조군은 환자와 대조해서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군하고 대조군, 건강한 사람을 비교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해서 현재 시점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적은 연구 대상자로 연구도 가능하고 발생률이나 유병률이 낮은 질병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거는 아픈 사람은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서 그 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이제 연구하면 되는데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돼요. 그죠? 근데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이제 찾을 것인가? 그게 조금 어렵죠. 그 나이도 비슷해야 되고 살아온 그 배경도 비슷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조군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구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대조균 선정에 그 뭐라 그러나요? 엄격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과거 행위에 대한 그 편견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일인가 하면은 환자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병에 걸리고 나면은 내가 옛날에 이래서 병에 걸렸나 저래서 병에 걸렸나 이래서 그 질병이 생긴 사람들은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계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코호트 연구예요. 코호트는 지금 우리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코호트라는 건 코호트라는 말 자체가 동일한 혹은 동질성의 이런 뜻이거든요.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호트 격리하면은 만약에 코로나 그 확진을 받은 사람들끼리 따로 이렇게 격리해 두는 거. 한 병실에 한 사람씩 있으면 좋지만 그 여건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들끼리 뭐 6인이면 6인, 7이면 7인씩 이렇게 다인실로 두는 게 코호트 격리라 그러잖아요. 코호트 격리는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걸 코호트 연구라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간호사,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이제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간호사 집단의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10,00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20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 문제가 어떻게 그 달라지는가,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기타 그 작업 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일에 따라서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코호트 연구는 질병 발생 전에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질병에 걸리는가 그 수십 년 동안 추적하는 거예요. 그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은 그러면 그런 질병이 얼마나 안 걸리는가 해서 아니면은 우리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호트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길게는 혹은 또 수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집단, 어떤 지역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어떻게 건강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데 늙으면 어떤 병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질병 발생 위험 어떤 환경에서 오랫동안 사니까 어떤 걸 먹으니까 뭐 이런 게 다 그 밝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신뢰성 높은 자료가 돼요. 한꺼번에 여러 가설 검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흡연, 운동, 영양, 스트레스, 직업 여러 가지 직업에 따라서 다 가능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을 추적하면 나중에 이런 걸 먹고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이런 병에 잘 걸리더라. 이런 가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검증이 가능해요. 그게. 자, 단점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소요되죠.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상자의 사망이나 이동으로 탈락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년쯤 조사해봐야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도중에 어디 이사를 가버리든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지역에서 이사 가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조기 사망을 해버리든지 하면 탈락될 수 있어서 그 대상자들이 줄어들죠. 그게 이제 단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코호트 연구는 많은 장점이 있어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 다음 실험 연구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약을 어떤 질병에 만약에 이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내과에서 그 독감에 걸린 사람이 왔다 쳐요. 독감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럼 약을 개발을 해서 실험군에는 그 개발된 치료약을 주고, 대조군은 똑같은 질병을 진단받고 왔지만 이 사람은 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면 다른 약 A라는 약과 B라는 약을 나눌 수도 있고, 이 실험군은 약을 주고 그 다음에 대조군은 약을 안 줄 수도 있고, 그 위약이라고 해서 똑같이 생긴 모양으로 줘가지고 더블 블라인드라고 해서 이제 그 담당 의사도 이 사람이 약을 받은 사람인지 그 비타민을 받은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환자 자신들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 더블 블라인드라는 건 대상자도 모르고 그 실험을 하는 의사도 모른다는 얘기죠. 실험을 하는 사람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르게 이제 해서 이때는 이제 선택적 편견이 없도록,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한테만 실험하는 약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조군은 안 주는 사람들은 원래 더 나빴던 사람들만 대조군으로 하면 이 약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 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험군을 선정을 할 때 편견 없이 블라인드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해서 모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실험군인지 누가 대조군인지 모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집단 화학요법이 약물요법이에요. 약 예방접종 효과 측정할 때 이제 가능한 방법인데 이게 도덕적 문제가 되죠. 만약에 치료약이 나와서 실험군에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은 못 쓰는 거잖아요. 똑같은 환자들인데, 똑같은 진단을 받은 환자들인데,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이게 위험이 높은 약이라 그러면 실험군들은 또 손해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점이 있는 거예요. 실험 연구에서는. 그래서 실험임을 밝히고 이제 해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건 더블 블라인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한된 공개라 그럴까요? 그 약이 이 약을 쓰게 될지도 있고, 랜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미리 공지를 해야 되는 거죠.